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소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사회들 7월 19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4단계가 17일째인데 2,000명대를 확진자 조율 기간에 들어가고 있다. 28일에 1,896명을 기록해서 2,000명대가 조율기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주에도 꺾이지 않으면은 더 강력한 조치를 발동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서 8월 초중순경에 2,500명까지 정점에 도달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방에서는 생활 병상이 1,000개도 안 남았다는 이런 병실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번 그 이령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화이자 백신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화이자 CEO와 연결해서 확보한 적이 있었는데 반도체나 5G나 백신까지 인맥의 힘이 막대한데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감옥에 많이 있는 안타깝다는 그런 보도 나왔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청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대국민에게 경고와 읍소로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은 없는 무대책 정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홍남기 부총리는 5번째 집값이 고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툭 하면 고점을 찍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니까 추경 매수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독이나 빌라 다 끼워 넣고 공급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거 다 단독 빌라에 다 끼워 넣고 공급이 충분하다. 이런 통계 분석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충분한데 집값이 뛰는 것은 국민의 탓이다. 국민의 불법 거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추경 매수나 불법 거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청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홍남기 부총리의 자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5번의 부동산 대책 끝에 부동산이 공급 대책은 없이 규제 위주 대책을 하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26번째 변창흠 장관이 내놓은 공급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공급 대책이 공공 공급 대책을 내놓자 역시 시장에서는 시큰둥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구나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공공급을 주도하는 LH공사에다 토지를 선납해야 한다. 그리고 5, 6년 뒤에 혹은 7, 8년 뭐 정도 뒤에 주택이 완공되면 그때 정산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 하여금 집주인들 하여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하여금 정말 없다는 반응을 내는 적이 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는 이미 인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대통령도 실책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이나 빌라를 다 끼워 넣고 공급이 충분하다. 그러니 집값이 오른 것은 국민들의 추경 매수나 혹은 불법 거래 뭐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는 뭐 가다가다 흔히들 홍두삼이 10전10패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반기를 드는 척 하다가 결국은 들어주고 마는 홍남기 부총리 이제는 뭐 앞장서서 더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뭐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도 아니고 늘 공무원이죠. 늘 공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우리 대한민국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어떻게 개선된 건지 2022년에 내년에 39,000채 정도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만 부동산 일일사에서는 2만 채 정도 또 제가 그제 다른 보도자에서는 10,000채 정도를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벌써 통계부터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을 향해서 투기를 20번이나 언급을 하고 경찰청장 구속을 구속하겠다는 겁박을 어제 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투기꾼입니까? 집값 올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투기꾼 취급하면서 세금 폭탄이나 안긴 게 정부죠. 정작 투기꾼은 LH공사나 관련 공무원, 관련 정치인들이 투기꾼이었다는 게 밝혀졌지만 수사는 용두사미로 되고 있습니다. 원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3, 4%를 억제하겠다. 이금융권을 엄격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가계대출 증가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처럼 가계대출을 억제하면 가계대출을 제도권 금융에서 구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경제청장이 왜 부동산 담화에 나오나? 전세 난민 속출하는데 반성도 대책도 없다. 전세값이 서울에 1년 사이에 18%나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여당에서는 임대차법을 보완하자는데 여당에서조차도 임대차법을 보완하자는데요. 공당계는 개정 가능성이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도 안착에 주력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오히려 여당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이 없다며 또 국민 탓을 하면서 맹탕 대책을 내놓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포나 얼음장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 호도와 급조기로는 부동산 해결을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에도 세종에 청약에 24만 명이 몰려서 경쟁률이 199.7대 1에 달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집값이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은 주택 가격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122에서 7월에 129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영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여당에서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원이 촉발되면서 탈당을 권유했는데 버티자 아무런 강제성은 없다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것도 쇼였냐? 탈당 권유도 쇼였냐? 하는 기자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공유지의 비극을 막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래 공유지 주인 없는 땅이죠. 공공 부분이 너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서로 차지하려고 하면서 비극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죠. 공유지. 영국의 목초지에서 얘기해요. 목초지가 공공 목초지가 만들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더 많이 풀을 뜯어가거나 풀을 먹이면서 양들을 먹이면서 곧 황폐해졌다. 그것이 공유지 비극인데 말하자면 공유지보다는 사유지가 중요하다. 사유재산을 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오히려 어제 얼토당토한 게 공유지 비극을 막자라고 얘기하면서 정부는 공공공급을 주장하면서 공유지 비극을 막자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제학자인 윤희숙 의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언이다. 지난번에 김현미 장관이 주택이 빵이라면은 내가 하룻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내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넘어서는 망언이다. 라는 주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정말 진면목 이 정도였나 하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의 식견이 이 정도였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계속 국민만 옥죄입니다. 부동산은 집 사지 마라 얘기하고 방역은 정부에서 백신을 구하지 못해 놓고 집에만 있어라라고 강요하는 계속 국민만 옥죄인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방역도 부동산도 잘못한 건 인정하지 않고 국민만 옥죄인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왕서방들은 한강 조만 아파트에 묻지마 계약을 하면서 2주택자 파악도 힘들었어요. 양도세, 종부세 중과도 무풍지대에서 현금을 싸들고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한국인 아파트 구입 열풍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알바 뛰는 맞벌이는
가구는 맞벌이 부부고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부부는 외벌이 부부로 간주한다. 이 건보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면 한쪽은 무급 가족 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택시 역차별. 택시는 이제 본래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있죠. 그런데 개인 택시 어 본래 이제 처음에는 법인 택시는 80만 원,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얘기하자 불평이 쏟아지면서 이걸 다시 형평을 맞추려고 하니까 벌써 예산이 2천억이나 더 드는데 이 예산 2천억이나 드는데 예산이 없다. 예비비가 없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국방비에서 5,600억을 삭감해서 작년에 국방비를 뺐었는데 빼가지고 2차 추경을 증액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방비가 완전히 국민을 방위하기 위한 국방비는 그냥 쌈짓돈으로처럼 빼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재정에도 뭐 그런 가운데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공공인건비가 민간 500대 기업의 인건비를 추월하고 있다. 이거를 줄이지 않으면 그리스 전체를 밟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정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바로 2011년에 그리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계속 큰 정부를 주장하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22만 명이나 늘리다 보니까 공공부문의 총 인건비가 89조 원으로 500대 기업의 인건비를 능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라 빚을 늘려놓고도 지출도 비효율적이다. 사회보험, 재정부터 손질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파퓰리즘에 국민들은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의 육박을 하고 있는데 정부 의무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손을 막 보다 보니까 누더기 세제가 되어 있다. 정치 논리를 멈추고 조세 원칙에 따라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 그 다음에 또 세금 면세 비율도 굉장히 높아서 상위 20% 정도의 세금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문제, 또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 종부세, 양도세 등등 지금 조세 체계가 누더기 세제가 되고 있다. 정치 논리를 당장 멈추고 조세 원칙에 따라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방 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해서 지자체에 또 2조 8천억을 더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 소비세율을 25.3%까지 올린다 그런 얘기. 지금 21%인데 이거는 뭐냐면 소비세에다가 소비세 일정 비율을 지방에다 나눠주는데 지금은 21%를 지방에 나눠주는데 25.3%까지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분권이라고 그래서 지방 재정이 흥청망청 지금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방은 우리가 한번 다녀오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지방에 돈을 퍼주자 이런 주장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이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2단계 재정분권 안에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아무런 대응이 없네요. 고깃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우 등심은 8%, 삼겹살값은 10%, 닭고기는 13%, 고깃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채소값에 이어서 고깃값도 오르고 있으니 밥상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브라질의 이상기후로 커피 콩값이 6년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파운드당 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1달러 수준이었는데 2달러가 2배로 올랐군요. 그런 가운데 인구는 19개월째 사망이 주생보다 많아서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금 데드크로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정말 이게 출생아는 3.5% 줄어든 2만 2천 명인데 사망자는 5% 증가해서 2만 5천 명으로 데드크로스를 발생시켰다. 인구가 계속 감소할 때는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벌써 연간 뭐 10조에서 20조 정도 돈을 쓰고 있습니다만 대책이 헛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헬조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2030 젊은 사람들이 과거 우파 정권 때 정권을 헬조선을 불렀는데 이제 좌파 정권 4년 반이 지난 지금의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 난민 속출하고 청년 실업은 심화되면서 되는데 인국공 사태, 조국의 자녀 등 보면서 공정마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청년들은 분노하면서 20대 62%가 한국에 희망이 없다. 새로운 헬조선을 부르짖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우리가 멀었다. 음모론과 떼법이 판을 치고 거짓에 관대하고 한국은 거짓말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죠. 자유와 인권과 보편가치에 눈을 감으면 결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미 연준에서 오늘 아침에 FOMC 결과가 발표됐는데 재료금리를 동결하고 경제 진전은 있지만 여전히 고용 사정을 고려해서 자산 매입을 당분간 계속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연준은 제로금리에다가 자산을 1,200억 달러씩을 매달 매입하고 있는데 이걸 당분간 지속하겠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편에서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면 머지않아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할 것이라는 걸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브룸버그 통신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위협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에 위협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테이퍼링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만 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4.3% 상승했고요.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4% 상승해서 2,30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4,653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 전일 대비 2.47% 상승했고 이더리움도 267만 원을 기록해서 전일 대비 1%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좀 식고 있다. 너무 많은 규제와 정부의 새로운 대책 등에 대해서 식고 있는 신규 투자자가 4월에 165만 명에서 6월에 12만 명으로 급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에 돈을 빼기 시작했다. 이 출금액이 입금액보다 6월 달에 많아지기 시작했다. 작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 6월 달에 출금액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좀 열기가 좀 식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김치 프리미엄은 옛말이고 이제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더 싸졌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79거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대로 그동안 통신 판매업자를 간주하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요즘 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79곳인데 이 중에 11곳이 위장 계좌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혼조세를 보였는데 결국 미 연방 공개 시장 조작위원 결과가 어제니까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 또 중국 증시에 그 급락. 반면에 또 한국에 여러 가지 실적 호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FOMC에 대한 발표 기대, 그다음 중국 증시의 하락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나 포스코나 LG전자, SK 하이닉스 등등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데 K자 회복은 양극화라는 얘기를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걸 K자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1년 전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은 항상 위기를 겪고 나면은 산업 구조가 변화가 오죠. 그 산업 구조에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올라탄 자는 승자가 되고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올라타지 못한 자는 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K자 회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닝 시즌의 토픽, 외인의 토픽, 외인들이 제일로 이제 사는 종목이죠. 포스코고 개인은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2분기
시전에 2분기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포스코, 그다음에 AI 테크놀로지, SK텔레콤 등등이고, 개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이 189% 증가했다. 역시 이거 아모레퍼시픽, 이제 화장품 산업도 한국에 정말 대단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M&A 힘으로 이마트, 스타벅스를 품은 이마트, 대주주인 이마트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크랩톤 공모가, 게임 회사 크랩톤이죠.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 유력하다. 기관 수요 예측은 300 내지 400대 1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맥스터, 한국에서 유명한 가상 메타버스 회사죠. 맥스터가 따상상이 되었다. 상장했는데 따상상이 되어서 벤처 캐피탈도 한박 웃음을 보였다. 투자금 회수된 10배가 넘는 수익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율시장연구원 북콘서트에서 메타버스를 다룹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툭 하면은 고물가를 개입에 증정하라고 요구하고는 올해 벌써 10건이고 작년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이 왜 공모가에 개입하느냐,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자식의 해외 주식을 물려주는 개미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주식의 미성년 투자 비중이 2019년에 6.6%에 10.7%로 늘어났는데, 이 미성년이라는 걸 주로 주식을 물려주는 것이죠. 대개 보니까 2천만 원 미만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는 2천만 원 미내 투자자가 92%에 달하고 있다. 그런 주식을, 우량 주식을 사서 물려주고 있는 현상이죠. 미국의 주가는 다우는 떨어지고 나스닥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FOMC 결과로 혼조세를 마감했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것은 미국의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가도 놀란 실적, 미국 빅테크 3중사가 66조 원을 벌었다. 애플, 알파벳, MS의 순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2분기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애플의 영업이익은 9.3% 증가하고, MS는 1년 새 영업이익이 3배나 늘어났다 해서, 이러기 때문에 어제 위에서 본 것처럼 나스닥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정부에 엄청난 기부를 하면서 엎드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연일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폭탄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배당 횟수까지 간섭을 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간섭이 도가 지나치죠. 관치금융이 넘어서 정치금융, 이제는 배당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데이터 3법 시행 1년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망신법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인데, 이것이 개정되었죠. 개정된 법이 시행 1년 되었는데, 그런 1년 사이에 가맹정보 결합 신청이 1년 사이에 105건 정도로, 105건이고, 올해 전문기관도 3배 정도 더 늘릴 것이다. 가맹정보 결합 전문기관도 3배 정도 늘릴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17곳인데 27곳 정도로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카뱅, 토뱅 등 인터넷 은행이 이제 몇 초 만에 예적금을 들었다는 그런 비대면 금융의 편리성, 비대면 금융의 엄청난 위력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항공사들이 해외 여행이 잘 안 되면서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주로 화물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있는데, 운임이 높은 프리미엄 화물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빌리티가 이제 이제는 어느 정도 모빌리티가 적정 규모의 경제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 수익성 강화에 올인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속 서비스나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해서 수익성 강화에 올인하고 있다. 이제 지금 모빌리티가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또 모빌리티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택시뿐이 아니고 세차나 차 정비, 배달, 퀵 택배 등 심지어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서비스까지 이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영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런 카카오 모빌리티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계 사업이 무궁무진하다는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요. 집밥이 이제 대장을 하고 점점 식품 시장의 빅뱅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거의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이것 중 하나가 식품 시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배달을 해서 나가지 않고 배달해서 먹으면서 집밥도 대장을 하면서 점점 그러고 식품 시장의 빅뱅이 시작돼 간편 배달 음식이 시장이 25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타트업이나 호텔 맛집까지도 간편식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제 식품 대기업의 독주가 깨질 전망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신입사원 모임도 이제 메타버스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쿠팡은 이제 음식점의 식자재 납품도 하고 있다. 4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식자재 납품 시장 40조인데 쿠팡이 배민과 맞짱을 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제 뭐 거의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1년여 겪으면서 비대면 증가의 배달이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새로운 커머스의 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LG 베스트샵에서 아이폰을 판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LG가 결국은 모바일 폰을 접으면서 LG가 삼성 갤럭시를 팔 것인가 하는 게 주목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아이폰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연 삼성의 하나 남은 본래 LG의 스마트폰과 삼성 스마트폰 경쟁을 하다가 LG폰이 이제 포기가 되었는데 이 삼성 모바일 폰마저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한복판에 삼성이 100m 디지털 폭포를 선보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좀 대단합니다. 삼성의 힘이란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정부 회장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경쟁사는 미래 기술을 먹어치운다, M&A 한다는 거죠. 지금은 기술을 육성해서 뭐 한다기보다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M&A를 해가지고 계속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112조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도 쳐다만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대기업 인프라와 중개 아이디어가 접목되는 개방의 핵심으로 가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얼마 전에도 상생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펜치되는 것이 펜치 안 했다는 것을 대기업이 입증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입증을 하기 힘들고 중소기업은 계속 또 핀치했다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니까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보다는 외국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그 법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그 발전을 가로막는 법이다 하는데 오히려 그런 법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개방의 혁신을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엉뚱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엇박자가 한두 개가 아니죠. 앞서 우리가 오늘 부동산 문제도 봤고 방역 문제도 봤지만 엇박자가 한두 개가 아니죠. 삼성은 2,500여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정말 상생 협력 사례를 보였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반값 전기차 값이 제대로 걸렸다. 왜냐하면 배터리 원료인 리튬이나 코발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배터리나 원료인 리튬이나 코발트 해외 자원 개발을 하던 광산을 전 정부가 하던 것이라고 적폐로 몰아서 지금 헐값 처분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것도 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도 하면서 배터리 원료인 리튬이나 코발트 광산을 처분하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벤처 투자가 상반기에 3조 원에 달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100억 이상 유치한 기업도 61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벤처기업이 계속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지금 그 녹일권, 차등 녹일권 같은 걸 도입해야만이 과감하게 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이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삐걱대고 있다는 건 이번 여름에 전력난이 그런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을 빼고 그린수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소형 모듈 원전에 꽂혀 있는데 한국은 그것도 예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격 의료도 여전히 시범 사업만 20년째 하고 있죠. 명동 상가에 상가는 코로나 쇼크로 10곳 중 4곳이 폐위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창업을 또 하며 그러나 5년 내에 절반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앞에 벤처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했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더 양질의 일자리가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서 과당 경쟁 상태에 있는 이런 자영업들이 좀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자영업이 가장 늘어난 게 87년 80 체제가 등장하면서 임금이 급등하면서 제조업이 더 이상 GDP 대비 30% 선에서 정체가 되면서 자영업자가 기하급수가 늘면서 이제는 제조업자의 양질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이 늘어서 자영업은 대개 뭐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없어도 되는 도소매나 음식점, 숙박업 이런 쪽만 늘어서 지금 과당 경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은 이 해결책은 제조업이나 이런 고급 양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서 그쪽에서 많이 고용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문제가 지금 야당의 내용도 공유하지 않고 여당이 내용 공유하지 않고 소위적 긴급 처리한 유령 의결이다, 무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의용 언론이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올리면서 의용 언론이 되라고 급방하는 것이냐는 당장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댓글 공작에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법사위 권한이 축소가 안 되면 야예 안 넘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무소불위의 그냥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법도 없고 그냥 뭐 김연아 시장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연아 시장은 부동산을 4개나 가지고 있는데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애매모호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서울시 의회 청문회에서 SH라고 하는 것이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의 주거 문제 역점을 드는 것인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SH 사장을 할 수 있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달라이를 만날 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텔레반을 대표를 만났다 하는 보도 사진까지 곁들여서 나왔습니다. 정말 미국은 계속 인권에 집중할 때 중국은 더욱더 중국의 세력 팽창을 위해서 텔레반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은 중국과 러시아를 꼭 집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전히 한국의 여러 정책들이 어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혹은 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겉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계속 그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만 겁박을 하는 백신 문제도 그렇고 백신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국민들만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집에 있으라고 강요하고 또 집을 사지 말라 뭐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금은 폭탄을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중국인 왕서방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휩쓸고 있다. 그럼에도 종부세나 양도세 부과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아침에 씁쓸한 뉴스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거 보니까 역시 삼성은 뉴욕 한복판에 100m 디지털 폭포를 만들어 선보였다. 역시 삼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삼성 이정 부회장 여전히 감옥에서 지금 삼성의 위기를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